유가가 올랐잖아요. 유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우디 방문할 때 찰떡궁합이 잘 맞았던 게 서로 이해관계가 유가를 좀 떨어뜨리자. 그러면 뭐 트럼프 땡큐. 이제 빈살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켓쉐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자기도 좋진 않지만 좀 파괴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유가 떨어뜨리고 한참 있는데 전쟁이다 버리면 지금 유가가 단기간에 10% 이상씩 이렇게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게 싫어합니다. 유가가 오르는 거. 유가 오르는 거. 현재는 금리를 위해서 혹은 달러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 뒤에서 미국이 부추겼든 뭐 어떻게 했어요. 수요가 풍부해서 유가가 오르면 괜찮은데 지금은 수요도 계속 가라앉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더 가라앉아 버립니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이제 불거졌는데 네. 이 뉴스 접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올게 왔다. 올게 왔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대사관 사람들을 피난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한 이틀 전 뉴스였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통보를 미리 받았겠죠. 그랬겠죠. 근데 왜 이라크일까요? 어? 왜 이라크 대사관 사람들 이라크에 그 뭡니까 그린존이라 그러나 왜 아주 큰 주한 기지가 저기 있어요. 주 이라크 네. 그 중동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있어요. 음. 있는데 제가 약간 지리를 좀 좋아하는데 이라크가 분명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란 바로 옆에 이라크.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떨어져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시리아가 또 있기도 한데 네네. 그 딱 중간에 있는 나라 이라크의 대사관 사람들과 주민에 대한 미국 시민에 대한 대피. 뭐 바레인과 시리아 쪽에도 마찬가지로 네. 필수 인력 아니면 철수하라는 그런 그렇지 뉴스도 않습니까? 봤어요. 네. 그래서 요 사이 그러니까 보통 국경이 멀면 전쟁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동안 뭐 비행기 날리는 거 빼고는 뭐 육상전을 한다던가 그럼 이거 진짜 크잖아. 그렇죠. 이건 진짜 무서운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이런 거로 한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대피시켰다면 이거 과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조금. 예. 느낌상 잘 보는 입장에서 아, 느낌상 조금 걱정스럽다. 그렇게. 뭐 짜고 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아, 네타냐후가 바이든 때 원래 민주당 대통령들은 네타냐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는 좀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이제 그렇게 보여왔으니까 보여왔죠. 네. 네타냐후도 대선도 끝났으니 이제 나 좋은 대로 할랜다 해서 이란을 그동안은 이제 계속 이란 옆구리 찌르고 뒤에서 까고 뭐 했는데도 이란이 참겠다 참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참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전망을 좀 자제하고 아,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렇죠. 우선 이거 미국채 10년물 4.5, 네. 30년물 5%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하나의 그걸로 보고 있어요. 요거는 지켜져야 되는데 너무 싸다.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보나요? 넘으면 채권이 너무 싸진다. 너무 싸진다. 안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의 마켓 드라이버 미국채를 결정하는 마켓 드라이버 1순위는 부채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채는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부채가 이슈가 될 때는 국채가 쉽게 강해지지 못합니다. 부채가 이슈가 될 때, 네, 네. 그때 부채를 하는 것은 뭐 국가 부채가 되겠네요. 국가 부채죠. 네. 미국에.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과거에 자주 있어요.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 거야?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느낌상 어떠세요? 과거 뭐 10년, 20년, 30년 전, 뭐 4, 50년 전, 뭐 50년 전에도 부채 문제 있었겠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문팀장처럼 이렇게 꾸준히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추적해오는 사람이 아니고 저 같은 일반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반적인 뉴스의 흐름이나 시황을 보면서 국가 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뭐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민간 부채도 마찬가지고 빚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켜지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해결책은 있지 않겠나 내지는 아주 비급하게는 설마 내 죽기 전에야 뭐 일 터지겠나 이 정도예요. 네. 심각한데 우리가 역사를 이제 배우면 네.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처럼 부채 문제가 커졌을 때를 되돌아보면 거의 매년이거든요. 거의 있었고, 매년 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셧다운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요리사도 집에 가고 음. 그때는 아예 셧다운이 50 며칠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S&P는 이미 2011년에 등급을 깠어요. 15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1980년대 초반에는 심지어 국채 발행이 달러로 안 됐어요. 그러면요. 미국이 달러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어. 달러 국채 발행이 안 돼. 투자자들이 안 산대. 80년대 초반? 네. 볼커 시절? 볼커 직전. 직전. 네. 이제 볼커가 그걸 잡았죠. 음. 힘들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심각했어요. 제가 역사를 보면은 이 심각하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신뢰 훼손. 보통 부채 때문에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절대적인 부채나 뭐 GDP 대비로 보면은 당시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네. 정도 마켓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로 네. 보면 네. 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심지어 달러로 채권 발행을 못할 정도로 그럼 어떻게 했냐? 마르크화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채가 미국채를 그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달러 국채 발행하죠. 예. 대평채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미국 정부가 왜냐면 당시에는 마르크가 가장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마르크화로 소독 마르크죠 당시에는 채권을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뭐 전액을 했다는 건 아닐 것이고 네, 일부 안 네. 되니까 안 되니까 일부를 마르크화로. 예. 그러니까 이제 볼커가 이 꼴은 도저히 못 본다. 그건 좀 창피한 일인데. 네, 창피하잖아. 미국이. 그래서 예. 볼커가 금리를 올려야지. 음.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고금리를 만들어줬고 네. 인플레가 잡히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달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 지금의 문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요소 때문에 난 얘를 사 예. 혹은 팔아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허.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미 살지 팔지는 정해져 있어. 정해졌어. 이미 마음속에 정해졌고요. 그 결론에 맞는 재료를 이거 때문이야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우리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뭐 공감이 되네요. 공감되십니까? 네. 보통 대부분은 거칠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 나는 충분히 논리와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어 이러한 살자 팔자 전망을 액션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액션을 미리 정해놓고 이걸 꽤 맞추다니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뭐 반응이었으나 저항이지만 뭐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케이스는 딱 네, 문 팀장 얘기하신 그 케이스라 어. 벌써 직관적으로 내지는 감정적으로 아니면 벌써 네. 딱 뭐 하고 싶은지는 정해졌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이제 거리가 필요한 것이. 그렇지. 네, 예. 명분. 음. 명분. 그래서 미국채를 팔고 싶은 거지. 결국은. 네, 사람들이 미국채를 팔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건 이제 결정이 됐고 그거를 위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산운용에서도 그렇고 연기금도 결론을 이미 내고 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회의를 많이들 하는데 논리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논리로 가장 잘 먹히는 게 옛날에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관세 인플레이였었고 그래요. 지금은 부채다. 그래서 부채 문제가 진짜 심각한지는 좀 다른 문제고 뭐 심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사람들이 미국채를 안 살려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놨고 덜 살려고 하는 그에 따른 재료를 찾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가 불거진 거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알겠고 부채 문제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문 팀장 이거는 보기에는. 제가 뭐 저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날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좀 그래요. 데이터 한번 봅시다. 예. 지금 3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3페이지. 판단은 시청자분이 하세요. 소장님 하십시오. 네, 저는 그냥 그래요. 팩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가령 우리나라도 지금 신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할 때 진보 정부는 빚을 더 내. 보수 정부는 건전성을 추구해.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근데 이게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요. 네. 미국의 사례를 먼저 보죠. 왜냐면 역사가 기니까. 지금 이게 196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녹색입니다. 녹색. 자, 녹색 잘 보세요. 80년대까지는 계속 감소하네요. GDP 대비입니다. 네. 절대액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레이건 때 엄청 늘었네. 아니, 레이건 공화당인데 왜 이렇게 늘었죠? 자, 그 다음에 뭐 부시가 잠깐 하고 이제 클린턴이 90년대 왔습니다. 남편 클린턴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공약부터가 지출을 늘리겠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특히 클린턴 2기 때 부채가 많이 감소합니다. 부채가 감소는 이거 GDP 대비 부채 비율이겠지. 네, 맞아요. 네. 제가 길어서 네. 좀 짧게 했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왜냐하면 예. 잘못 들으면 부채가 감소할 일 없어요. 부채가 감소할 일 없는데 네, GDP 대비 부채가 클린턴 때 GDP가 확 커버리면 저럴 수는 있고. 네, 감소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씩 늘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네. 어마어마하게 늘죠. 그러죠. 그건 뭐 이유가 알겠죠? 그렇죠. 코로나 때 또 엄청 늘죠. 금융위기 때 늘었고 코로나 때 늘었고. 자,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음흠. 2016년부터 20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트럼프 감세, 부채 막 엄청 내고 재정 악화된다. 근데 그때의 GDP 대비 비율 보세요. 살짝 올라가. 고만고만하네. 살짝 올라가. 저기 맞아요. 끝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풀적돼서 코로나 직전에 네. 보면은 그냥 네. 고만고만해.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상식이랑 이게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해서 부채를 확 늘려. 아, 그럼 앞으로 엄청 늘어나. 그래프 이제 막 뛰게 만들어 놓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성향이나 대통령의 정책이랑은 부채가 거의 무관해요. 그러면 왜 뛰냐? 왜 뛰냐? 언제 뛰어요? 이 그림 잘 보면. 위기 상황이 위기 때 오니까 뛰네. 제가 회색 음영으로 침체기. 네. 부채를 결정하는 건 정책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아니고 침체입니다. 침체 결정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채를 걱정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침체가 올까 봐 걱정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침체가 왔어요. 금리는 낮아지겠죠. 떨어지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채 때문에 금리 오른다며. 그런데 침체기에 부채가 나빠져요. 그런데 침체기엔 금리가 떨어진다니까요. 빚도 낼 수 있도록. 네. 빚 더 낼 수 있도록이라기보다는 침체기에 성장과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금리도 인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의외로 예. 정권이나 정책 공약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다만 침체가 오면 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침체 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침체 전보다 침체 후의 레벨이 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다시 침체 때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건 이제 당연하게 이해되는데 침체가 끝나도 침체 전에 비해서 부채 레벨이 좀 올라가요. 이 그림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근데 왜 그럴까요? 침체 뒤에도. 네. 침체가 뜬간 쓰면은 다시 옛날로 부채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 번 돈 쓰던 가다가 있으니까 그런 걸까요? 뭐 여러분들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네. 뭐 병원비가 나가야 되든 혹은 뭐 큰 사고가 났든 돈이 많이 나갈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됐고 끝났어. 자, 그러면은 다시 그 일이 있기 전에 지출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안 돌아가요. 레벨 자체가 전보다 조금 올라가. 조금씩. 우리나라도.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아무도 하지 않는 고민인데. 아니 그냥 고민했다고만 하셔. 죄송합니다. 뭐 아무도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문 팀장이?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했을지. 제가 왜냐면은 뭐 그거는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 어. 그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에 크게 당했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회복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후유증이 있죠. 그래요. 분명히 난 회복을 다 해서 퇴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사고 전 같지는 않겠지.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상흔 효과가 남아 있다. 상처가 상흔. 네. 네. 남아서 그 효과. 왜냐하면 침체라는 걸 한번 겪으면
뭔가 씻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큰 후유증이 생겨요. 음. 그거에 의해서 아니 민간이 후유증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그냥 냅둬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돈을 써야 되겠죠. 그 부분을 보충해서 예. 성장을 어떻게 하든지 꾸역꾸역 정부가 메이크업을 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침체 이후의 부채 증가다. 라는 결론을 저는 잠재적으로 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채 증가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부채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방만한 거다. 방만하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정부가 방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민간의 성장 여력이 훼손됐기 때문에 네. 정부가 대신 쓴 거다. 왜 이렇게 어용 학자처럼 요즘 말로는 이제 말씀하시겠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금융위기 전에 부채 수준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 수준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4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한국도 그래요. 막대기가 막 있죠. 네. 막대기가 뭐냐면 연간 각 연도별 가로 GDP 대비 예. 한국의 적자 국채 비중입니다. 적자 국채는 뭔데요? 그 재정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국채가 아니고 굳이 적자 국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음. 그냥 국채라고 하면 돌려막기 한 국채도 국채고 음. 얘가 세금이 빵꾸 나서 낸 것도 국채고 음. 만기가 돌아와서 차원하려고 쓴 것도 국채고 글쎄.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이게 다 섞여버렸어요. 국채라 하면. 그래서 따로 적자 국채라는 말을 쓰는 얘기는 음. 수입 들어온 거, 뭐 세금 뭐 이런 거 들어오겠죠. 네. 대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으면 그 갭이 적자죠. 그래요. 이놈을 보충하기 위한 것만 따로 떼서 적자 국채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적자 국채다. 네. 그런데 적자 국채 절대 규모가 아니고 이것 또한 GDP 대비 대비죠. 비율로. 네. 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고만고만하네요. 낮죠. 음. 금융위기 겪고 나서 음흠. 뭐 금융위기 때 2009년에 늘어난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음흠. 위기니까. 그럼 그 이후에 감소하는 척 하다가 레벨이 2%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네요. 뭐 그렇다 쳐요. 어허. 근데 우리가 보통 민주당 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음. 시절에 부채를 많이 내는 정부다. 이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아. 왜냐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던 2012, 13, 14, 15 네. 이때가 오히려 초이노믹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최경환. 네, 최경환 부총리죠. 네, 네. 그때 정부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쭉 늘어나죠.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적자의 양이 줄어요. 줄어. 몇 년도죠, 그게? 2016, 17, 18, 어허. 17, 18, 19 이때이죠. 오히려 줄죠. 부채가 줄어요. 코로나 때야 뭐 당연히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정권이 방만하다. 혹은 좀 절약해서 쓴다. 혹은 어떠한 공약이 굉장히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을 파탄낼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정치적으로 네. 결론이 정해져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꿰맞추기 위해 설명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아까 뇌과학자 얘기를 그렇게 서두에 그 얘기를 하셨구나. 그렇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팩트를 보면은 가장 적자를 많이 늘리는 이유는 침체고 어허. 정권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뭐 지금도 우리나라 뭐 추경 얘기들 많이 하시고 네. 이제 정권의 정책을 보면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그렇게 뉴스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틀렸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검증이 불가능해. 검증 불가능할 때는 역사를 보시면 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통령과 정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관되게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채 문제는 의외로 그렇게 침체가 아니라면 확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채가 싸다. 4.5, 5% 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부채 문제가 있을 때는 얘가 쉽게 안 강해지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부채가 문제여서 금리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채권을 사기 싫은데 그 명분으로서 부채 문제를 가지고 온 건지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부채가 심각하면 지금 진짜 사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로 금리 높을 때 5%, 4달러로 5%를 매년 30년 동안 국가가 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당장 이제 다음 주 어느덧 벌써 6월 FMC가 옵니다. 네. 뭐 369, 12월 FMC는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저 경제 전망 전망이 나오죠. 그것도 나오고 점도표도 나오고 이러니까 자, 지금 이 정도로 갈굼을 당하면은 네. 한번 좀 들어주는 척 해도 되지 않을까? 왜요? 어? 왜? 귀찮아서. 아니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음. 파월이 가장 힘을 받는 세력은 누굽니까? 어? 정치적으로 파월에게 가장 힘을 불어넣어주는 세력은 누굽니까? 파월에게 힘을 파월에게 가장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네. 투통. 아니죠. 정치적으로 네. 누구? 자세히 보세요. 응? 자, 소장님이 네. 혹은 직장 생활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자 회사에서 예. 일을 하는데 예. 팀장이 좀 사이코가 있어. 예. 그럼 팀장이 저한테 막 갈고 어. 야 이거 좀 해. 근데 얘는 사이코야. 근데 회사에서 다 사이코인 거 알아. 회사 사람들 아유 저기 또 난리다. 그리고 아유 홍철이 불쌍하다. 저 미친 팀장 밑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죠. 팀장은 미쳤죠.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겠죠. 자 그럼 저는 정치적으로 떳떳한가요? 아니면 팀장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팀장 말 안 들어도 뭐 상관없어요. 어. 왜냐면은 회사 전체가 저를 지지한다니까요. 예. 네. 예. 파월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니면 회사가 미국의 언론, 미국 주식 회사가 월가, 저 팀장님 내지는 사장인 팀장 특사장을 갖다가 완전히 예. 그걸로 본다. 예, 그러니까 아유, 파월 불쌍하다 그러지. 누가 아유 파월 왜 제 트럼프 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파월 아니 그 우리는 이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겪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 파월이 트럼프 얘기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트럼프 얘기를 듣고서 금리 내린 게 아니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회사에서 아까 이제 싸우고 있는데 팀장 말을 거부할 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쳤는데 알고 보니까 팀장 말이 맞았어. 그리고 내 계좌가 막 녹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제가 나쁜 거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지지가 사라지죠. 그럼 이제 금리를 내려야죠. 그게 2018, 19년에 벌어졌던 현상인 거고 지금은 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두들 파월 잘한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베센트도 그래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 꾀돌이가. 베센트도 이거 파월 건드릴 때가 아니다. 지금 파월이 이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지금 파월 건드리면 오히려 국채금리가 더 위로 뛸 수 있다. 파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트럼프도 금치금리 오르는 건 원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뭐 차기 그동안에 네, 차기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 미리 지명을 해가지고 저 파월을 갖다가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렇죠.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게 해서 이른바 그림자 연준 섀도우 체어 네. 그 썰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케빈 로시 걷다가 지금 이제 또 베센트까지도 나와요. 나오고 있죠. 아니 뭐 재무장관 하다가 연준 의장 가는 거는 그건 약간 강등인데 굳이 따지면 뭐 굳이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못 갈 것도 없는 자리고. 네. 근데 그건 또 베센트는 아니라 그러고 백악관도 부인하는데 그런 소리가 지금 백악관에서 흘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백악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러본다는 얘기는 누가 누굴 찌르는 거죠? 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자꾸 간을 보는 거지 그 얘기를. 백악관이 언론의 간을 보는 거죠. 백악관에 슬쩍슬쩍 띄운다. 네. 언론의 상황을 미리 보고 특히 중요한 건 국채금리의 동향을 보는 거죠. 이 뉴스에 국채금리가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근데 이 뉴스에 국채금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어 안 해. 근데 이 뉴스에 국채금리가 파월을 자르면은 금리 빨리 내릴 거고 그럼 국채금리 떨어지겠네. 그러면은 더 세게 나가는 거지. 아하, 그렇게. 그거는 원래 당국자들이들 하는 우리나라도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베센트 장관도 그리고 트럼프도 일단 파월은 당분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 뭐 요즘 나오는 뉴스로는
섀도우 의장을, 그러니까 차기 의장을 네. 빨리 지명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조금 오히려 늦게 지명을 하고 임기는 보장을 해주려고. 근데 이게 뭐 꼭 그렇게 자기 말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7월, 8월 가다가 뭐 경제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물가가 뭐 더 크게 지금보다 더 크게 다운되거나 이러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케이, 알았어요. 언론을 뜨고 방금 있다. 그 말씀은 아니 그냥 네. 문 팀장 그게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저기 채권 자경단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네. 실제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채권 자경단 아니 당연히 후자죠. 뭘 고민해? 아니 뭐 원래 음모론은 늘 있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은 맞아 그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게 진짜 뭐 뒤에 그림자가 있어서 뭐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마켓이 있는 거를 그렇게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 건지 그거 검증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검증 안 돼. 그리고 우리의 뇌는 스토리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진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비슷한 과잖아. 비슷한 과라는 게 네, 보면은 네, 기뻐가지고. 오늘도 사실 댓글은 걱정돼요. 네. 우리 뭐 진행하는 저나 네. 패널인 문 팀장이나 서로 이렇게 뭘 막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둘이 반말 어디까지 하나 이것만 들으시고 컨텐츠는 그런가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네. 계시거든요. 아유, 그러다 보면 또 신경 댓글이 쓰시고. 또 험해질 수도 있는데 네. 자 그거 신경 쓰다가는 나 저기 우리 비슷한 과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오늘의 사태라 하시면 합격? 우리 개장 초반 하다는 주식이 네. 거침없이 3,000포인트까지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 논스톱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것이 갑자기 했는데 보니까 이게 뭐지? 네. 나스닥 선물부터 왜 이렇게 폭락을 하지? 네. 이러다가 막 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뜨는 거야. 네. 그것도 시장 매체가 아닌 정치 매체 악시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쿵 무너졌다가 네. 전반적으로 이건 아니야 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지. 자 여기서 내가 드는 생각 네. 요것도 우리가 비슷한 과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아니 달러 인덱스가 98도 깨지는 거예요. 네. 전저점 근방에서 또 깨져. 야 이러면 이거 달러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싶은 시점이었어. 시점이었어. 네. 저 되게 중요한 그런데 거기다가 이란 사건 터지니까 웬걸 미국채 수익률도 훅 떨어지네. 네. 이거 베센트가 원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미국채 수익률이 훅 떨어지는 것더니만 금방 이렇게 원위치까지는 않았지만 네. 그럴 것까지는 지금 이런다고 미국채를 사야 돼? 네. 비트코인도 팔파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더니만 됐어. 즉, 내 얘기는 달러가 여기서 더 떨어지고 미국채 수익률이 미국채를 갖다가 더 이렇게 팔자가 매도 압력이 많아지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운 시점에 정부가 미국이 부담스러운 시점에 터트려. 또 이러다가 어영부영 끝나면은 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려오고 나면 그다음 굉장히 시달리게 될 네타냐후는 그거는 뭐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그냥 대충 끝나고 일요일 날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또 뭐 협의를 한다던데 거기서 무슨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죠. 세게 한번 했는데 하다 보니 일이 커졌어 이거. 수습이 안 된다. 거의 뭐 5년 전에 2020년 그 1월 2일 같으면 정초였는데 그 기억나시지? 그 쇼 코너리 닮았던 그 셈 솔레이만이 그 양반이 혁명수비군 총사령관이었다고. 네, 그랬었죠.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때 드론으로 그냥 완전히 죽었죠.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 상황이 실제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도 살라미 이름이 혁명수비군 사령관이 죽었고 핵 과학자들이 몇 명 죽었다고 정도가 일이 커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못된 생각이잖아 지금. 근데 이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이 홀라당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을 만약에 일부러 만들었다면 이거 유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러니까 금리를 위해서 혹은 달러를 위해서 제 얘기에 그런 어떤 가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 뒤에서 미국이 부추겼든 뭐 어떻게 했어요. 부추기야 했나만 뭐 어쨌거나 혹은 뭐 방임했든 뭐 했어요. 했는데 근데 유가가 올랐잖아요. 유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되게 싫어합니다. 유가가 오르는 거에. 유가 오르는 거. 현재는. 그래서 그때 사우디 방문할 때 사우디랑 서로 이제 찰떡궁합이 잘 맞았던 게 서로 이해관계가 유가를 좀 떨어뜨리자. 그러면 뭐 트럼프 땡큐. 이제 빈살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켓쉐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자기도 네. 좋지는 않지만 네. 당분간은 쉐이를 한 번 더 좀 파괴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유가 떨어뜨리고 한참 있는데 전쟁이 나버리면 지금 유가가 단기간에 뭐 10% 이상씩 이렇게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풍부해서 유가가 오르면 괜찮은데 지금은 수요도 계속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버리잖아요. 어? 그러면 경제가 더 가라앉아 버립니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그거 좀 낮추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요. 뭐 내 얘기는 네. 방금 그냥 근데 재밌는 스토리였다. 재밌는 네, 스토리였다. 그래서 제가 어, 창의적으로 창의적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말만 나온 상태입니까? 네. 이거 현실화됩니까? 그 리벤지 텍스? 예, 복 예. 징벌세를 해야 되나? 복수세를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토빈세죠. 토빈세.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미국에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미국에 들어와서 뭐 배당을 받았던 뭐 주식으로 차익을 남겼던 이런 금리를 것들, 받았던 금리를 받아 이자를 받았던 네. 음.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의 세금을 매기겠다. 네. 지금 이게 옛날에 브라질이 토빈세 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자금, 그러니까 브라질로 하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 이것을 비용을 매겨서 수익을 깎아먹겠다. 이제 그게 토빈세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요? 네, 토빈세의 개념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참 그때 브라질 국채 유행할 때 그거 두드리 맞았어요, 우리? 맞았다가 브라질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없앴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했던 기간이. 그래서 그때 이제 브라질 국채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토빈세를 맞고서도 금리가 괜찮으니까 이제 했던 거고 토빈세가 사라지면 이제 그만큼 더 이제 올라갔겠죠. 근데 미국도 이번에 이제 토빈세를 저는 토빈세라고 하겠습니다. 뉴스에는 뭐 토빈세라고 나오진 않지만 토빈세를 도입을 하겠다. 근데 이게 뭐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근데 뭐 그건 제가 얘기 안 예. 할게요. 행정적인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세와? 자, 물건의 국제 간 이동과 음.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은 음. 반드시 상호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무조건 그냥 물건 하나만 생각하고 자본 하면은 자본이 막 들어왔대 이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물건에 의한 반대급 플러스 자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왜냐면 나는 미국에 투자할 거야. 내 돈 달러로 환전할래. 환전해서 난 투자하겠어. 그렇게 그건 이제 어떠한 가계부 쓰듯이 예. 그렇게 일부 사람들은 한두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지만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럼 거시경제를 볼 때는요. 우리가 쓰는 모든 달러는요.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입니다. 반드시. 맞아요. 따라서 벌어들인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반드시. 이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는요. 반드시 대미 투자가 많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뭐 나는 내가 미국 주식 좋아서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제 개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내 개인은 그럴 수가 있어. 국가 전체 지금 경제 시스템상으로는 그건 불가능해요. 경제 시스템상으로는 미국으로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내가 받은 달러만큼 다시 미국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일시하게 돼 있어요. 저 그러면은 근데 지금 둘 중에 수출에만 관세를 매겼잖아요. 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자본 유입에도 관세 비슷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야 둘이 균형이 맞아. 둘이. 참. 이게 문옥철 팀장과의 이 대담을 하고 나면은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그게 올 텐데 이게 맞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가 맞는지 아니 막 진짜처럼 얘기하죠. 듣는 순간만큼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그럴듯한데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들 그 리벤지 텍스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제 일감 내지는 즉각적인 세계의 반응은 진짜 저 양반 진짜 또라이인가 왜 저래 싶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제 뭐 제가 토빈세라고 할까요? 리벤지 텍스라고 뭐라고 할까요? 그 리벤지 텍스는 옛날에 워렌 버핏이 직접 얘기했던 겁니다. 뭐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관세보다 이게 더 좋다. 효과는 비슷하다. 근데 관세를 왜 하냐? 물론 관세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근데 관세를 매기나 어? 관세를 안 매기고 리벤지 택시를 하나 둘이 효과가 유사합니다. 음.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미국은 이제 둘 다 하는 거죠. 음. 근데 왜 관세를 택하냐? 음. 정치인 입장에서 관세가 훨씬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겁니다. 아, 오케이. 자, 신정부 대규모 추경의 장기채 금리 급등, 요거는 생략하고 네. 지금 오늘 1, 2, 3부라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요거만 마지막? 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네. 이게 1360원 밑으로 살짝 발은 담궜는데 네. 시원하게 못 빠지네. 그러다가 지금 이 사태가 터졌어요. 네. 환율 네. 마지막으로 아니 국민연금이 1,350원에서 해지 풀었으면은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지를 풀었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이 달러 1,400원 매도 해지를 풀었다고? 예, 국민연금이 1,400원 위로 올라가고 이럴 때 예, 더 이제 이게 올라가고 환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예, 달러를 매도 해지했습니다. 매도 해지를 매도 했다? 해지했어요. 어? 매도 해지했어요. 근데 마침 그거에 맞춰서 환율이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저 그리고 1,360원 뭐 왔어요. 그 매도 해지한 거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풀었어요. 다시 매수로 풀겠죠. 매수로 풀어. 달러를 매수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과 통화 정책만 따라하셔도 돈 멉니다. 그래? 네, 나라에서 허락한 전략이잖아요. 우리 그 잘 따라. 저도 달러원 환율의 적정 레벨을 1,350원 근처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건 그냥 균형 레벨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11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은 회색이 이제 제가 뽑는 균형 레벨 달러원의 성장률 격차로 뽑는 거고요. 저 균형 레벨을 갖다가 문 팀장이 뽑았다고는 하지만 저게 네. 균형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보장해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잘 맞았으면 환율을 잘 설명을 했으면 오케이, 균형일 수 오케이, 있다. 오케이, 인정, 네, 인정. 네, 그래서 과거랑 대보니까 막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400원 이상은 균형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너무 높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 어떡하지 막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뭐 제네바 합의 때문인지 뭐 미국의 압박 때문인지 다시 1,30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모델 상으로는 1,350원 정도가 되면 페어밸류에 가깝습니다. 페어밸류라면 뭐 페어밸류라고 해서 뭐 더 안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닌데 그 1,350원 밑에서는 음. 그때부터 원화가 비싸집니다. 달러 대비. 그래서 저는 1,350원 정도를 중심으로 잡으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라. 모멘텀이 너무 밑으로 가면 조금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본적인 전망이 달러 환율이나 하고 뭐 주가에 있고 근데 이제 실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모멘텀을 조금 더 따라가잖아요. 예. 하지만 모멘텀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망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게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1,350원 이하는 원화가 좀 비싸다. 오케이. 비싸진다. 그런 그 정도. 그런 개념까지 말씀을 1,350원이라는 피벗 레벨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서 너무 밑으로 가면은 갈 수는 있는데 그때는 그때부터는 또 균형보다는 비싼 것이다. 원화가. 원화가. 네. 오케이. 그때는 이제 달러를 조금씩 사시자.